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울진에서는 진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축구장 23,466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살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딸은 영양 결핍 상태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붓 딸을 어린 시절부터 12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형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짠! 아유,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오늘 월요일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땜빵이라고 합니다. 아이, 용접이요? 아이 무슨 용접? 아이 아무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자,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동해안 지역 산불로 주말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기 다들 어려우셨죠? 특히 이 망연자실해하는 이재민 여러분 모습 보기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거겠죠.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여러분 안전 또 안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징글징글 정치 뉴스 실어서 사반만 봅니다 하신 0902님, 현경민님, 사반 광팬인 우리 아빠 양주 사는 정헌주님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신 마법의 소라 고동님, 사반 때문에 무조건 6시 칼퇴근합니다 하신 마제니님, 일본 사시는 장정민님, 손녀딸 돌보는 김미라님, 노스캐롤라이나의 미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저녁 6시 최고의 선택,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아, 이거 정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운동 중 둔기 피습. 자, 백 기자. 네. 자, 이게 뭐 정치 얘기기도 하죠. 하지만 사건 뉴스입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 아이고. 피습을 당했습니다. 저 영상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 남성이 뒤로 다가와서 이제 저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내려치는데요.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저 물건이 장돌이 비닐로 아이고. 둘둘 쌓였던 장돌이었고요. 유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딱 와서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 가해자 바로 붙잡혔는데요. 70대 유튜버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그리고 또 송 대표 유세 현장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장돌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당 대표들은 경찰 근접 경호를 받는 대선 후보랑은 다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엔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거는 뭐 선거의 유불리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하고 극대화하는 게 바로 결국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하고 뭔가 그게 어떤 의미든 예. 생각이 다르다는 취지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용서해서 안 되고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 빨리 쾌유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모친 채무 책임 안 진다. 자, 이 배우 한소희 씨 모두들 아실 겁니다.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지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네, 배우 한소희 씨의 그 어머니가 신 씨라고 있는데요. 신 씨가 이제 사기죄를 저질렀다.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방배경찰서 고소장 접수했고요.
금액이 뭐냐 8,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한 씨의 어머니가 아마 이자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액 이자를 주겠다. 예. 돈을 좀 달라. 또 딸 명의로도 받았던 걸로 좀 아이고. 보이기도 하고요. 계좌를. 그래서 빌려가지고 뭐 재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갚지 않아서 지금 피소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이 한소희 씨가 뭐 방송에서도 나와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5살 때인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부터 오랜 세월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할머니를 정말 극진하게 이렇게 좋아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 분인데 왕래도 없었던 엄마의 채무 이거 갚아야 됩니까 이거? 일단 한소희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소희 씨는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소희 씨가 미성년자일 때 본인 동의 없이 한소희 씨 명의의 통장을 엄마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한소희 씨가 연대 보증을 섰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채무 빌리고 갚는 그 과정에서 한소희 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한소희 씨의 어머니를 고소한 쪽에서도 한소희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빌려줬는데 그게 한소희 씨 계좌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소희 씨의 계좌가 어머니가 미성년자 때 그렇게 임의로 만든 계좌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를 질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위험천만 인증샷 찍기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사람들이 터널을 아닌데 막 지금 막 뛰어가고 있죠. 이 남성 앞에 차를 막 쫓아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뜀박질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력 질주를 합니다. 자, 이 늦은 밤, 늦은 밤에 차를 타고 가요 또. 뭐지 이거? 자, 이렇게 이런 운전자들의 모습이 터널 한복판, 여기 터널이 실제 지금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터널이에요. 박준 변호사님.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예. 보령 해저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 밑이에요, 가장 긴 해저 터널이에요. 여기가 바다 밑이에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 안이죠, 바다 안.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셀카 찍고 인증샷 찍고 인증샷 같은 걸 찍는다고 일부러 저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불법 행위거든요. 저기서 도로 안에서 뛰면 안 되잖아요. 예. 10건 정도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다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CCTV에 지금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아이고. 경찰에서는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서 뭐 범칙을 매기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승 의원님, 이 네. 사람들도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제가 더 걱정인 거는 진짜 그냥 무고한 운전자들, 그냥 저 터널을 지나는데 갑자기 앞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어. 꽝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앵께 물으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 터널 안에 차가 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냥 그 앞에는 아주 순조로운 어떤 그 차량의 운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저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분명히 내려서 다시 타는 모습도 있고 아이는 뛰어가는 모습에서 뒤에서 위험한 차량이 왔을 때 이 반사적으로 방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분명히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가속도가 있는 차량이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차량보다 서 있는 차량에 있는 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사망 사고가 높은 이유가 그런 거니까요. 우리 밑에 나와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인증샷. 그 전에 나왔는 목숨건 인증샷이라고 나왔는데 목숨 건 인증샷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것도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리면 뭐 좋아요 막 누르고 하니까 그냥 또 저러나 본데 제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안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민폐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점점점. 지금 좀 식사 시간이어서 제가 좀 걱정인데 자, 중국산 의자를 주문을 했어요. 자, 근데 굳이 안 줘도 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한 남성이 얼마 전에 유명 가구 업체에서 의자를 배달시켰는데 포장을 뜯었더니 바닥에 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생쥐입니다. 네. 3마리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문제 의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지난 1월 20일에 국내로 들어와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판매가 된 겁니다. 포장하는 과정에서 쥐가 들어갔고 아마 탈출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좀 숨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구매자는 죽은 저 생물체를 확인을 하고 너무 놀랐다면서 병균 때문에 손을 20번 넘게 씻었다고 합니다. 아유. 업체가 즉시 사과를 했고 피해 보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사진 그만 보여주시죠. 뭐.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모여있고 딱 만졌대요. 근데 딱 보니까 아유, 그래서 뭐 패스트나 또 이런 게 걱정이 되시니까 이게 손을 많이 씻으셨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가죠. 전혀 안 보였는데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늦은 밤 시내 도로입니다. 직진시.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광경이야 이게. 예? 중앙분리대에서 세상에 저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가죠. 자, 3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차량이 1, 2차로로 차들이 천천히 가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또 저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두 사고 모두 무단횡단. 자, 변호사님, 제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말아주세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많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가 고속도로였다거나 예. 뭐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횡단보도를 또 무단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지나서잖아요. 예. 근데 사실 현실로 눈에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거의 저런 경우가 5대5 정도 과실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저렇게 야간에 검정옷이나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에까지 과실을 많이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향적 정말 얘기들 또 나오고 옷도- 있습니다만 옷도 짙은 색깔이에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옷 색깔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데 그 과실 비율 참작할 때 어느 정도 저게 감안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1, 2차로에 차들이 서 있잖아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 튀어나온 건데, 야, 저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저런 경우에도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대부분의 대중들의 상식하고 법이 많이 일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예. 저런 경우에 과연 운전자의 과실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 저희가 시속 50km 도로인데 50km보다 조금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일정 과실은 인정되겠습니다만 저렇게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제 좀 저런 과실 비율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속도만 만약에 준수를 하셨다고 하면 운전자께서 했다 그러면 과실을 묻지 않는 게 맞는 거 어떻게 저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아니 그게 나오는 걸 글로벌 찾아내는 스탠다드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기준을 따질 때는 저렇게 이제 뭐 9대1, 8대2 뭐 이렇게 매기는데 만약에 재판 가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면 0%까지 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근데 재판에 갈 만한 또 사건 아니라면 재판에 잘 안 가거든요. 예. 좀 그렇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의원님, 아 제발 좀 무단횡단 좀 하지 말라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면 다른 사람도 교통신호를 지킨다는 그 신뢰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두 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절대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 그냥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물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 반장이 중간 광고가 나갈 때 엄마 이거 다 끝났어 하면서 리모컨 낚아채서 다른 채널 돌리는 울산에 사는 5살 준서 이 녀석 아직 안 끝났어. 엄마 리모컨 건들지 마. 자, 광고 2개만 보고 오실게요. 찬바람 속의 숨은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중. 몰랐던 봄의 시작, 웨더코트. 계절을 새롭게, 코롱 스포츠. 멀리 여행도 가고 시차로 고생도 해보고 올해는 더 피로하시길. 당신의 피로회복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대한민국 활성화라. 대한민국 골드 아로나민 골드. 동해안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울진에서는 진화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축구장 23,466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산불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울산에 사는 5살 이 준서 군의 어머님이 직접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아, 진짜 이 산불 그것도 동시다발로 있었어요. 주말 동안에. 맞습니다. 또 건조한 겨울인데다 바람이 세서 지금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4군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울진에서 난 산불이 삼척으로 번졌고 강릉에서 방화로 시작된 불이 동해로 옮겨 붙었습니다. 내륙에선 강원 영월군 그리고 대구 달성군에도 산불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금 진화 헬기를 투입해서 주 불을 잡는 데 주력 중인데 진화율이 한 지금 8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게 진화율이란 게 현장 요원들이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준으로 동해 강릉 산불은 90%, 울진 삼척은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57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에 이어서 역대 2번째 규모고요. 근데 워낙에 화선도 넓고 바람의 영역 세고 예전에도 산불 취재 보면 지금 저렇게 갈퀴로 긁고 있잖아요. 예. 땅 속으로 불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이제 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다시 불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산림청에서는 내일 오전 중에 이 진화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전망도 내놓던데, 자, 앞서 보신 대로 전국에서 크게 한 4군데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는데, 특히 이 강원, 강릉, 동해 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그 산불 방화였어요. 네, 사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릉 옥계하고 동해시 일대를 사실상 불바다로 만들었던 이 산불 원인이 방화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 60대 남성을 현종원조물 방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는데요. 새벽에 이제 토치라고 아시죠? 이렇게 불 쫙 나오는 거. 이걸로 본인의 집하고 빈집에 불을 질러서 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저렇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성이 저렇게 토치로 불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불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만 잡았고, 이 남성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했는데,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남성의 모친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낸 불 때문에 대피를 하다가 이 80대 노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상황이고요. 이 숨진 모친은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었고, 이 방화범 아들 5년 전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었는데 주민들하고도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님, 제가 조금 이 방화범 그 보도 나온 걸 좀 지금까지 좀 봤더니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하고, 심지어 과거에는 그 경기도 동두천에 가서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적도 있었대요. 사실 방화범을 보면 한 41% 정도가 재범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신장애율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화를 했을 때 가장 큰 방화 원인이 이제 취중에서 한 41% 정도가 방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로서 사회적인 적대감이 쌓여서 산불을 지금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그 사회적인 적대감은 훨씬 더 큰 어떤 원인이 있을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인을 좀 제대로 찾아서 이러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방어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분노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 변호사님, 네. 대구 달성군의 산불도 이 원인이 방화일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제가 지금 대구 갔다가 재판 갔다가 잠깐 좀 보셨다면서요? 올라왔는데요. 대구 시내에서 달성군의 그 산들이 보이긴 합니다. 불이 계속 연기가 계속 나길래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불이 났다가 꺼지고 재점화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봤을 때 인가에서 좀 드문 곳이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 발화나 이런 게 실수가 아닌 방화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 날 26일을 한번 됐다가 이 불을 껐는데 다시 또 토요일 날 다시
발화가 시작됐고요. 외딴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산불이 있어서 아마 방화로 추정을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주말 산불 가운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곳이 경북 울진 산불이죠. 지금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는데 이 최초 발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담배꽁초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오는데요. 저 옆으로 차가 3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뭐 대로변이다 보니까 혹시 저 차 안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데요. 예. 네, 저렇게 조 시기에 한 4대 정도만 좀 지나갔었다고 하고요. 그 울진 발화 지점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렇게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봐서 저렇게 지금 깃발이 꽂혀 있는데요. 노란색, 빨간색 깃발. 저기가 바로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수로 밑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 위쪽으로 번진 흔적을 포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자가 담뱃불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꽁초는 발견하지 못했고 지나간 차량의 운전자들 수배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오전 11시 15분 4일 오전 11시 15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 앞 도로를 지나간 차량 지금 4대, 어느 보도에서는 3대로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아무튼 본인이 그때 그 지점을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틈을 타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때는 이때다. 세상에 저 와중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빈집털이라 그러죠.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금 불이 나기 때문에 대피 가기도 하고 딴 데 가기도 하는데 40대 여성이 빈집털이를 하다가 지금 잡혀간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이 여성은 이 불이 났을 그 울진에서 2군데 집을 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은 뭐 그냥 갔는데 2번째 집에 갔다가 집주인이 있어가지고 덜미에 잡혔고요. 물어보니까 자원봉사 왔어요라고 하고 빈집이면 물건 훔쳐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땅히 훔쳐갈 물건은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절도를 하려고 하는 이 여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희 의원님, 예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때도 그때도 정말 뭐 엄청나게 옷 귀중품 이런 거 훔쳐가는 사람들이 왜 이거는 진짜 사람입니까 이게? 예? 그 상품백화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날 제가 상품백화점 그렇죠. 있었는데 사실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밑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현금과 그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심, 그게 측은지심이거든요.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재산을 훔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도를 하는 거라서 참 이런 분들의 마음 알다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재민들 또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많이 좀 전해지고 있죠. 네, 지금 이번에 경북 울진군에서 이제 저렇게 큰 불이 나서 급히 이제 체육센터 같은 곳으로 대피하신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분들이십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불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말 옷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 남편을 20년 전에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이 전윤옥 할머니께서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진짜 옷만 입고 나오게 됐는데 황급히 나오면서 금반지, 삼배수의 같은 게 전부 잿더미가 됐고 집이 완전히 전소됐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고요. 또 지난해 9월에 할머니를 먼저 보냈던 이 전성준 할아버지 같은 경우 할머니의 유품 같은 귀중품이 다 재로 버렸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소방대원분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정말 며칠째 계속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진화 작업을 해서 정말 체력이 바닥이 났다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심 또 조심. 뭐 나무야 다시 심으면 된다지만 사람 목숨이 어디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집니다. 세 살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딸은 영양 결핍 상태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31개월 7kg, 17개월 6kg. 자, 백 기자 이게 어떤 얘기죠?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엄마의 방치 아래 숨졌습니다. 지금 31개월, 3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몸무게가 7kg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이 때 평균이 한 13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반도 안 되는 몸무게입니다. 신고는 아이 엄마가 했는데요.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작고 야위었고 극심한 영양실조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동생도 있는데 17개월 됐습니다. 역시 6kg입니다.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7kg, 그러니까 3살짜리 여자아이의 몸무게가 지금 7kg이다. 평균 체중이 14kg, 딱 절반이에요. 백 변호사님,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는 맞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굶어 죽은 거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20대 친모 같은 경우에 전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지금 이번에 사망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거남과 사이에 또 17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그냥 집에다 두고 계속 외출을 하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친모 같은 경우 청소일이 들어오면 그냥 일용직으로 돈을 좀 벌었고 이 현재 동거남은 식당 직원으로 일해왔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밥을 챙겨주거나 하는 걸 전혀 하지 않은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게 저는 제가 이런 유사한 지금 사건을 몇 번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굶어 죽은 거거든요. 아사입니다. 뭐 몸에 외상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지금 없어요. 체중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31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 5살 됩니다. 31개월인데 통상은 12.9kg, 그러니까 13kg 정도가 돼야 되는데 8kg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 17개월짜리인데 여기도 한 2, 3살 되죠. 여기도 10.7kg가 돼야 되는데 약 6kg밖에 안 됩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딸 같은 경우 8kg짜리라면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돌도 안 된 아이. 그리고 만약 6kg짜리라면 3개월. 그러니까 애들 태어나면 저희 아들 같은 한 3.4kg 비슷하게 태어나거든요. 예. 조금만 지나도 6kg가 돼버립니다. 근데 17개월짜리인데 이게 지금 6kg라는 거는 아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예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방치됐고. 그래서 학대 신고는 없었는데 뭐 추측하건대 거의 굶고 못 먹었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시설에 아이를 맡겨놓고 그렇게 사라지는 부모들을 탓을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었다면. 이 사건에서 제가 아직 뭐 이 부모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부모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기면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부양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실 이 키로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아예 관심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설에 보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아이는 정말 이 부모들, 제가 정말 만나지 못해서 좀 과격한 소리인데 정말 관심 없이 아이는 하나의 자기들의 삶의 그 주장스러운 장애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장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도움을 왜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관련해서 구청 관계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동수당이랑 그다음에 양육수당 이렇게 2개 받은 걸로 확인되어 지내요.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따로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백 변호사님 보세요. 받을 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 2가지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이 부부가 자기들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구청에서 전부 다 일일이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키우는지 확인하기 또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실 뭐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학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어떻게 됐어요? 딸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둘 다 지금 방임이 된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이 동거남 역시 같이 아이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임 내지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승희님, 제 얘기 한번 이건 뭐 저의 그냥 저도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을 워낙 많이 전해드리면서 저 나름의 이제 좀 공부가 돼 있는 터라 저 나름의 그냥 좀 어떤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저는 단순히 이 밥을 안 준 것을 넘어서 신체적 학대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밥을 울죠. 보채죠. 얼마나 세게 뭐 크게 울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울죠. 예. 분명히 저는 울지 말라고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젠 울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그냥 울 힘도 없었겠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아이의 사망에 의해서 부검이 가능했다면 아이가 얼마 정도 위에 음식물이 없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음식물이 없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음식물이 없었다면 그 부모들이 아이가 사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과연 의혹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기 먹지 못해서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아동 방임이 아니라 좀 잘 살펴서 정말 아동 학대 살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모들에게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 사건, 그래야 아이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죄명 받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는 음식을 주자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예. 그리고 양육해야 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부작위한 살인죄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이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건 반장 처음 와가지고 첫날에 리포트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숫자가 2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343회 성폭행을 했었습니다. 개요를 좀 보면요. 2002년에 50대 남성이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4명을 더 낳고 7명과 2사람이 함께 삽니다. 근데 이 50대 남성이 2009년에 9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번이 넘게 그랬고 1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 당시에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 남성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자, 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는 이 백다혜 아나운서가 자세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9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09년 아버지는 잠든 의붓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며 이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폭행과 추행은 9살이던 피해자가 21살이 될 때까지 총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례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해야 했고 거부하면 동생에게도 몹쓸 짓을 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가족이란 수렁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범행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원래 이 피해자의 엄마한테는 이남 일녀, 이 피해자를 포함해서 이남 일녀가 있었어요. 근데 재혼을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넷을 더 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녀가 7명이에요. 야, 제가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도 사실 제가 좀 마음이 그럴 정도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겪었을 그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저도 좀 먹먹해지는데요. 이 50대 남성이 이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피해자가 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됐죠.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나가서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면서 첫 성폭행을 했고
이때부터 조금 전에 백다희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년간 343회를 걸쳐 계속했고요. 14살 때 첫 아이를 임신했고 낙태를 2번 반복했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자도 거부하고 싶었겠죠. 근데 내용으로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그리고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을 막았던 겁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한거불능 상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저 미성년 아이가 저렇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뭐 가족을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하는데 과연 저항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내 아내처럼 행동해. 이 50대 의붓 아버지란 자는 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아내처럼 굴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을 이제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으면 이제 딸이 아니라 아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라면 아내 임신했기 때문에 내 아내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만약 또 성관계를 거부하실 때는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남자가 이 의붓 딸한테 혹시나 도망가거나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면서 이 성관계 등등을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승 의원님,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뭐 가끔 이런 사건이 올 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사람에게 심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이 사람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심리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원은 이 사람 이 행동에 대해서 했던 만큼 처벌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붓 아버지라는 자는 뭐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분석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엄마입니다. 이 침몰한 사람 도대체 이 피해자는 분명 자기 엄마한테 나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 SOS를 쳤을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엄마라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그 전후 사정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어머니가 법정에 서지 않은 이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본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저항할 수 없어서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딸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본인이 정말 죽음의 고통에 있더라도 이 아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고 수사기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옳죠. 근데 그걸 알고도 방관했다는 그 사실만 놓고도 이 엄마 역시 공범이라고 봐야 될 거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동학대 뭐 공범 정도는 충분히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나왔는데 저는 1심 선고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전자장치부가 이거를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항소 그런 상황이긴 한데 범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유사성행위죄, 뭐 친족 강간죄, 유사성행위죄 여러 가지 범죄가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실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아마 가장 좀 그래도 큰 징역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살인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성범죄 중에는 뭐 가장 아주 높은 범죄가 아닌가 징역 25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위추적 장치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재범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1심에서는 기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5년형도 많다고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게 뭘 동의를 당연히 못 하시죠. 이게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감정이라는 게. 자, 백 기자. 그러면은 이자는 항소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항소심 선고는 3월 23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맨날 이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인간들 중에서 항소 상고 안 하는 인간들을 못 봤어요, 제가. 그 말은 항소심에서 죄 깎아달라, 형벌 깎아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죽을 죄를 소리고. 졌다가 나 깎아달라는 지금 얘기군요. 25년 받았으니까 항소 올라가면 반성했잖아. 좀 깎아줘. 이 이야기인데 제가 대한민국의 형법전을 나름대로 이제 들여다봤을 때 한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한이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300번 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항소심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짧게 진짜 저는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매일 아침에 죽고 싶습니다. 그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형량을 깎아달라 그럽니까? 저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진짜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지금 뭐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 형량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높은 중형이 선고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제 개인 변호사라는 걸 내려놨을 때 25년 선고로 끝이 날 만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듭니다. 지금 55세인데 25년 다 채우고 나온다고 그래도 80세에 나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나올 거예요. 예.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체크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살아 돌아와서 처벌받겠다. 백 기자, 이거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외국인 의용병들 좀 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근 전 대위가 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출국 사실을 알렸고 오늘 오후 3시 반 정도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청했을 때 즉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은 이제 출국 장면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근 전 대위 해군 특수전 전단, 진짜 뭐 충분히 숙련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박 변호사님. 그렇죠. 예. 이 UDT라 그러죠. UDT가 해군 특수 전단이거든요. 근데 해군 수중 폭파팀 같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유명해진 거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습니다. 인기를 끌었고요. 거기서 뭐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사실은 이 UDT 저도 뭐 많이 본 적은 있지만 뭐 제가 그 UDT는 아닙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어떤 열혈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가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뭐 저 가서 UDT가 혼자서 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다가 아니고요. 육지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좀 저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약간은 이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네.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여권법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여행 그 경보 관련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뭐 황색 경보는 여행 자제, 적색 경보가 출국 권고인데 여기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4단계 되면 여행 금지,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여권법상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근대위가 가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찬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냥 저는 이제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뭐 처벌 대상이긴 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뭐 이근대위가 이제 살아서 돌아오면 처벌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을 내렸고 이제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하고 신규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등의 절차를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교부에서 걱정하는 건 이근대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또 다른 분들이 또 동조자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봐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의용군 지원자, 한국인 지원자가 대략 한 100명 정도가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승현님, 그러면 이근 전 대위 측의 입장도 지금 나왔나요? 이건 그 전 대위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난 도울 것이다.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나는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있으니까 그 무효화시키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근 전 대위가 저렇게 뭐 결정을 한 건 이유가 있었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2차례나 이 외국인 용병들, 그러니까 의 용병들의 참전을 호소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 잠깐 보고 가시죠. В Європі маєте бойовий досвід і не хочете дивитись на нерішучість політиків, ви можете вже прибути до нашої держави і разом з нами захищати Європу, де це зараз дуже потрібно. Україна вже зустрічає іноземних добровольців, які йдуть в нашу державу. Перші з 16 тисяч, вони їдуть захищати свободу, захищати життя для нас, для всіх. І це буде успішно, і я в цьому впевнений. 박 변호사님, 일단 그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들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용병을 좀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영국 같은 데도 그렇다 알고 있고, 뭐 덴마크 같은 데도 가능하고,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잘못하다가는 러시아하고도 이 파병 이런 문제까지 엮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 돈을 내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거기 가서 활동할 수는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근 전 대위 어떤 의협심이라든지 뭐 그 마음하고 요 상황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뭐 지금 나오다시피 뭐 저런 나라들은 가능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되는 나라에서 간다라는 거는 또 실정법 위반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현님,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정말 포로로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는 포로 지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각 나라의 군인들에서 적용되고 용병에게는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111조에 보면 외국에 관한 사전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놓고 개인이 그 외국과 싸우면 1년 이상의 징역일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이면 아까 여권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범죄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근대위가 저렇게 러시아와 사전을 벌였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전 맞죠.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중립명령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왕 간 거면은 열심히 진짜 뭐 이렇게 하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안전을 기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근 전 대위가 현지에 도착을 했다면 일단은 안전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무사귀환하기를 당연히 우리는 저희 바라야겠죠.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도착했다고 네, 현지 도착해서 인증샷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는 명백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포로라도 잡혔을 경우에 우리나라 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 자체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또 다른 그런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 수 있죠. 저도 장교 출신이고 막 피가 끓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가서 뭐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법을 깨가면서 하는 것들을 과연 이제 좀 인정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딴소리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죠. 그 용인대학교가 푸틴에게 뭐 명예 유도 박사 이 학위 준 걸 가지고 뭐 누리꾼들이 뭐 빨리 학위 취소해라 뭐 이런 좀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헝가리에 데브레센 대학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도 푸틴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줬는데 그거 지난주에 철회했답니다. 예? 자, 그래서 용인대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취소한다면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가 곤란해질 것 같다. 승 의원님. 뭐가 곤란해요, 정부가. 용인대가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정말 저는 그 민간인 폭력으로 그 숨진 아이, 그것을 보면 저 울었어요, 솔직히. 그거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용인대학교에서 푸틴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때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주고 싶을 때 줬는 거고 대학의 자치가 있고 대학이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와 대학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분명히 ICC에 보면 이거 침략 전쟁이고 전범일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전범에게 이러한 명예박사학위를 줬다면 그 대학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치의 문제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건 대학 스스로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연구소 넘어갑니다. (2014년 5월 26일) 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섭니다. 면접 좀 보고 올게.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밤늦도록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다음 날 가족들은 미귀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실종 당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들어서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또 다른 사람. 긴 생머리에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2014년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파주 토막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면접을 보고 올게라고 집을 나갔던 이 50대 남성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단 앞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나온 건데요. 공단 앞에서 이제 오전 8시였습니다. 밤샘금으로 마치고 퇴근하던 공장 노동자가 길가에 있는 뭔가 가방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커다란 이민 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이제 파리도 들끓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지금 나온 곳이 현장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열어보니까 거기서 남성의 얼굴, 상체가 나왔습니다. 당시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 있었고 또 부패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공장 앞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가능성을 두고서 좀 수사를 했었는데요. 시신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쌌다고 하는데 거기서 긴 머리카락이랑 손톱 자국 같은 거가 나왔대요.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두고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족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성과 한 여성이 용의자로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여성과 이 남성 어떤 관계였던 거죠? 일단 피해 남성과 이 여성은 사건 발생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피해자 남성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2014년 5월 25일에 뭐 소위 우리 서로 아껴주는 연인이 됩시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 여성이 연락을 그렇게 해왔고 이 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또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뭐 특별한
뭐 직업이 있어서 뭐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 여성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만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 경기도 파주시 한 모텔에서 만났고요. 일단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남성을 흉기로 찔렀고 굉장히 수십여 차례의 이 남성을 찌른 이후 뭐 이 남성의 시신을 훼손해서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체는 뭐 다른 곳에 버리고 상체는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인천 남동원 길가에 유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살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여성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강제로 이제 이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그랬다고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믿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도구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니까 이건 처음부터 좀 살해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냐 경찰은 봤던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훼손의 부분 왜 훼손을 했느냐 하니까 무거워서 훼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하체 같은 경우는 농수로 지금 파주 나오는데 농수로에 던졌다고 하고 경찰이 농수로에서 그 하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진술하고 그 행위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 이게 좀 너무 좀 참혹한 사건이어서 자, 승 의원님. 이게 워낙 이게 이 보통 여성이 남성을 저렇게 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완력이나 이런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처음에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잖아요. 사실 뭐 범죄의 현장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사실 이게 공범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참혹한 범죄 현장을 꼼꼼하게 뒤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희들이 좀 사건이 좀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래서 경찰은 그 사용한 흉기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치밀하고 꼼꼼했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처음에 살인한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범행 후에 CCTV 영상 나중에 다 보니까 네.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너무 태연했던 거예요. 네, 일단 카드 내역, 그 남자의 지갑을 훔쳐서 카드를 쓰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카드 내역을 뜯어보니까 어느 귀금속 매장에 가서 순금을 몇백만 원어치를 삽니다. 세상에.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탐문을 해보면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긴 머리 여자가 와서 물건들을 사갔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현금화를 좀 염두에 뒀었던 것 같고요. 이 여성은 그동안 무직이었는데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걸로 드러났고 사건 직후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던 걸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경찰 조사 중에 살해 진술을 하는데 그 잔혹한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깔깔깔 웃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 한 방송사에서 여성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당 방송에서는 이 여성이 4년 전에 한 남성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4년 전에 그 남성에게 버림받았던 것을 이번 피해 남성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뭐 피의자 지인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생활도 좀 넉넉했었다. 그런데 이 SNS를 좀 보니까 이제 보통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이 많은데 보면 독사진뿐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쓴 댓글도 없었습니다. 뭐 피의자가 사회성이 거의 없었다는 건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정이나 전서의 변화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승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 그 영상이 제가 봤는데 이렇게 경찰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추행을 하려고 하기에 자기가 이제 정당방위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니까 경찰이 야 수십 번 휘둘렀는데 그게 무슨 정당방위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면서 막 자지러지게 웃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좀 팬시합니다. 굉장히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주제에서 자기가 벗어나면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읽고 왔는데 이 사람은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애적 인격 장애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건을 했을 때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웃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여자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재판 과정에서 또 막 적극 어필을 했겠어요.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범행 동기가 살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처음에는 정당방위를 계속 주장했는데 정당방위 지금 말한 것처럼 말이 안 되죠. 정당방위를 이렇게 수십 회 찌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훼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기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자백하고 정당방위로 갔다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다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웃는 얘기라든지. 그래서 정신분열 증세에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라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 자체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 재판부가 그런 얘기 다 들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분열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이다 이런 이 피고인 고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 꾀병일 수 있다. 1심에서는 그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또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또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또 다른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 다른 남성과 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걸 고려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뭐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까지 이제 유지가 돼서 징역 3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도 이 여성도 형을 다 살고 나와도 65세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필 넘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뭐야 이거. 네, 지금 골목길에 뭐야, 이거? 뭔가가 때로 몰려오죠.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리떼입니다. 오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 보이는데요. 좀 징그럽다. 행진을 하듯이 도로를 달리자 자동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도 길 옆으로 비켜서서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이 되게 네, 막 딱딱딱 일사불란합니다. 일사불란해요. 네, 저 오리들 인근 논에서 달팽이를 먹고 다 같이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오리떼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두머리 오리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행렬이 잠깐 흐트러졌다가도 금세 제자리를 되찾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오리떼가 떠나고 15분 뒤에 도로 통행이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달팽이를 몇 마리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집으로 간다 돌아갔다고 그랬더니. 해요. 아니 네네. 박 변호사님. 야 군대 같습니다. 근데 이근대위 뭐 느낌 아까 얘기했는데. 이근대위. 야 저기 저래 군대도 저렇게 안 되거든요 잘. 놀랍습니다. 애들이 진짜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아니 무섭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좀 채용해서 우리 군인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픽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거 뭐죠? 송전탑 같은데요. 지금 논밭에 한가운데 송전탑이 서 있죠. 우뚝 솟은 송전탑 꼭대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황새라고 해요. 황새 한 마리가 새 둥지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쩌다 저 위에 둥지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더 놀라운 건 저 둥지 안에 새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새끼도 있어요? 알을 낳은 겁니다. 한 쌍의 흰 황새가 지난 1월에 알을 낳았다고 하는데 40일 만에 새끼 4마리가 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둥지에는 4마리의 새끼 황새와 부부 황새 총 6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송전탑이면 네. 물론 이제 뭐 감전, 네. 사람은 감전이 되지만
새들은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해 보입니다. 새 배설물이 거기다 또 산성인데요. 특히 저렇게 송전탑 위에 배설물이 쌓일 경우에 송전선로가 파손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망의 안전과 운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새들이 다칠 위험은 없지만 그렇죠. 송전선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아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력 공급 회사는 황새 보호 전담팀을 꾸려서 황새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고요. 나머지 600개의 송전탑에 1,600개 이상의 판자를 설치해서 송전선로 손상을 방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아, 뭔가 불안합니다. 네, 오늘 건물 CCTV에 찍힌 영상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해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네, 오토바이 한 대가 어디서 나타나죠? 건물 쪽으로 돌진을 합니다. 오. 근데 애들만 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네, 어른은 운전을 하는 없고 사람이 없네. 오토바이 따라오는구나. 운전석과 사이드카에 각각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혼자 굴러가니까 뒤에 어떤 아저씨가 막 따라오고 있죠. 예. 아이들이 아버지로 보이는데요. 이 남성이 오토바이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구하려고 빠르게 달려서 오토바이를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아이고. 네, 건물 계단에 저렇게 충돌하고 맙니다. 아, 지금 저 운전대 잡고 있는 애 그렇지. 스로틀을 그냥 아이고, 땡겼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지금 저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오토바이를 가까스로 붙잡은 덕에 아이들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아이고. 남성은 곧바로 일어나서 아이들을 살펴본 뒤에 오토바이를 뒤로 밀어 계단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보면요. 도로 위에 서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저렇게 출발을 하고 누구도 오토바이를 밀지 않았는데 아이 둘만 타고 있고 오토바이가 스스로 출발한 거 보니까 지금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가 예. 과속 레버를 밟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땡긴 거예요, 그거. 근데 아이 아버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토바이가 계단에 충돌했을 때 아이들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승현님. 예. 아, 저거 진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하는 거 보고 저거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냥 땡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경기를 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오. 미싱 아시죠? 미싱. 아, 땡기셨어요? 아니요, 저거 말고 미싱. 아, 미싱. 예, 아. 미싱하면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밟잖아요. 예. 밟으면 앞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운전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러셨어요? 그게 이렇게 딱 잡히면 그 끈에 제 팔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간 아이들은 절대로 한눈이라도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 아이 한번 저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함께합니다. 예. 자, 따라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하시죠. 아, 축구장. 네,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요. 근데 선수만 내려오는 게 아니네요. 관중들이 들어왔더니 난리 났습니다, 잠시 어디론가 진짜. 일제히 달려갑니다. 네.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 바로 양팀 팬들입니다. 양팀 팬들 서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난투극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뭐 당연히 뭐 네, 아이고, 네, 세상에. 터졌네요, 판이. 홈팀인 퀘르타로가 0대1로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퀘르타로 팬과 원정팀 아틀라스 팬 사이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팬들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필드로 저렇게 난입을 하자 폭력 사태는 그라운드까지 번졌고요. 일부 선수보다 좀 더 많네요.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주심은 안전을 위해서 경기 중단을 선언했고요. 선수들은 대기실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자, 당시 상황, 목격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enían cinturones, tenían inclusive a unos navajas, traían navajas y a mí me dieron un sillazo, ¿no? O sea, yo traigo aquí el golpe, no sé si se alcanza a ver, con una silla, pero ¿de dónde sacas una silla, no? En un estadio en donde se hacen butacas, ¿no? 아, 진짜 의자로 막 그러니까요. 저 의자 내리치더라니까요.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내려쳤는지 모르겠어요. 저 뗐나 보네요. 이 퀘르타로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여성 2명 등 26명이 다쳤고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아이고. 이들 중 3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현지 매체들은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자, 멕시코 프로축구리그 회장은 당분간 모든 리그 경기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이고. 국제축구연맹 FIFA도 성명을 통해서 폭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면서 멕시코 축구협회 측에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싸우다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처음 알았네요. 예. 관중석까지. 예. 자, 다섯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학생이 학교인데요. 학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학생을 따라갑니다. 쫓아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속도를 내면서 쫓아가고 결국 잡았습니다. 왜? 네, 책가방을 들더니 갑자기 벽으로 밀치는데 야,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예, 저 남성 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주먹으로 학생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저는 지금 모자이크 되지 않은 화면을 봤었는데요. 예. 주먹으로 때려서 학생이 벽에 팍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교사를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학생을 때려요? 지금 저 학생이 입고 있는 후드티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후드티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와서 혼을 낸 거라고 하는데 학생을 때린 교사는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고 지난 2020년에는 해당 지역에서 올해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후드티가 왜? 나 맨날 후드티 입고 다니는데? 네, 지역 교육감은 폭행을 당한 학생이 결국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짜 무슨 후드티가 뭐 얼마나 박 변호사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후드티가 멋져서요. 예, 다른 이유가 알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그 전에 저걸로 뭐 사고가 났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중국으로 이어가 보죠. 네, 어느 유치원의 낮잠 시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지금 혼자 일어나 있는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이불 속에 앉아서 두 팔을 하늘 위로 뻗고 있는데요. 눈을 한번 비비더니 허공에 떠 있는 뭔가를 잡으려는 듯이 다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교사가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쟤 지금? 지금 저 남자아이 눈 뜨고 있잖아요. 자고 있대요. 어? 알고 보니 자다가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몽유병 증상이라고. 몽유병. 네, 선생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던 아이가 잠시 후에 팔을 내리고 선생님이 아이의 등을 손으로 받치자 그제서야 아이가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이 듭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몽유병 증상을 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자기가 산을 오르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한하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전해드려야 되죠. 사반 가족 박하영님 사연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이 박하영님, 그 쿠땡 회원이신데 물건을 구매하면 본인 것 외에도 정땡땡님이란 분의 구매 알림 문자까지 계속 온답니다. 쿠땡 측에 이거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이 정땡땡이란 분이 하영님의 폰 번호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아무래도 이 정땡땡님이 번호를 잘못 등록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되게 귀찮으시대요. 계속 알람이 와서. 자, 남양주에 살고 있고 최근 보온 도시락 롤 화장지를 구매한 정땡땡님 사건 반장 보시면 제발 핸드폰 번호 변경 좀 해달라고. 정말 미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소한 사연도 좋습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가족 여러분만 믿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불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